무거운 첼로 현이 바닥을 긁는 듯한 낮은 진동이 가슴을 울립니다. 제네시스 뒷좌석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히면 세상의 소음은 진공 상태처럼 차단되죠.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내 구두 굽소리만이 거대한 로비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며 치켜세웁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한주그룹의 회장 이진혁. 걸어다니는 기업, 숨쉬는 자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그 화려한 수식어들 참 그럴싸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쇼윈도우 안에 전시된 마네킹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조명을 끄고 난 뒤 실상의 나는 그저 비싼 이태리 양복을 걸친 고급 독거노인일 뿐이죠. 도어락이 해제되는 차가운 전자음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 현관이 열립니다. 집 안은 절간처럼 고요합니다. 반겨주는 인기척이라곤 윙윙거리며 혼자 돌아가는 3천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 소리가 전부입니다. 아내는 5년 전 위자료로 빌딩 2채를 챙겨 내 인생에서 깔끔하게 퇴장했고, 자식 놈들은 내가 죽으면 떨어질 콩고물, 아니 상속세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쁩니다. 지난달 내 생일엔 큰아들 놈이 화상 전화를 걸어와서 이러더군요. 아버지 건강 챙기시라고. 요즘 상속세법이 바뀌어서 오래 사시는 게 절세하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참나. 와인잔에 붉은 액체가 꼴꼴꼴 채워지는 소리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어봅니다. 내가 낳은 건 자식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었나 봅니다. 성공인이 부귀영환이 하는 것들 다 부질없습니다. 나는 그저 왕관의 무게의 목 디스크가 온 늙고 지친 허수아비일 뿐이니까요. 이런 적막한 밤이면 나는 버릇처럼 30년 전 그의 여름의 소리를 떠올립니다. 에어컨 바람 대신 끈적한 열기가, 최고급 와인 대신 녹아내리는 얼음물이 있었던 그 계절.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회장 아들 이진혁이 아니라 그냥 남자 사람 이진혁으로 숨쉬었던 1994년의 여름을 말입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매미들이 앙을 쓰며 울어대던 그의 8월은 지독하게 더웠습니다. 23세 나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강원도 별장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경영수업이지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딴따라가 되겠다고 기타를 메고 설치는 꼴을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셨으니까요. 별장은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던 어느 오후, 나는 정원 구석 개구멍 같은 쪽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머리 위로 웬 그림자 하나가 쑥 들어왔던 건. 고개를 들어보니 밀짚 모자를 쓴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장 정원 관리를 맡은 김씨 아저씨의 딸 김미주. 얼굴엔 흙이 묻어 꼬질꼬질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만큼은 쨍한 햇볕을 가를 만큼 씩씩하고 맑았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고, 혹시 도둑이냐고 묻는 그녀의 눈동자가 강원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감히 천하의 한주그룹 후계자에게 도둑이라니. 내가 이 집 아들이라고 주인을 몰라보냐고 쏘아붙였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사고뭉치 도련님이 아니라 그냥 할 일 없는 백수 아저씨 같다고 말이죠. 따지려 입을 여는 순간 입안으로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훅 들어왔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파는 300원짜리 쭈쭈바, 일명 뽕따였습니다. 더위 먹지 말고 이거라도 빨라며 머리가 띵해지면 세상 근심도 다 사라진다고 그녀는 웃었습니다. 얼떨결에 입에 문 그 싸구려 소다 맛 아이스크림.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먹었던 최고급 젤라또보다, 호텔 라운지의 파르페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툭 던져준 그 얼음 과자가 내 혀끝을 넘어 굳어있던 내 심장까지 녹여버린 겁니다. 그날부터 나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경영학 원서를 읽는 척하다가 밤벌레 소리가 자욱하게 깔리는 시각이 되면 담장을 넘어 미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갈밭을 밟는 내 발소리와 낡은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내 등 뒤에 탄 미주가 혹여나 떨어질까, 내 허리춤을 꽉 잡을 때면 등 뒤로 전해지는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에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읍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낡은 극장에서 동시 상영 영화를 봤습니다. 가진 거라곤 아버지 명의의 카드뿐이었지만 미주 앞에선 그 카드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별장 창고 정리를 해서 받은 땀 묻은 돈으로 그녀에게 머리핀을 사주었습니다. 촌스럽다고 툴툴대면서도 그녀는 그 3,000원짜리 핀을 머리에 꽂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이란 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도 함께 웃어주는 여자를 지켜보는 것임을요. 나는 맹세했습니다. 한주그룹 따위 다 버리고 그냥 미주 남편 이진혁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23세 나는 너무 어렸고 세상은, 아니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노련했습니다. 비극이 찾아오던 날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유리창을 흔들고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던 그 밤. 거실 바닥엔 미주가 죄인처럼 꿇어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테이블 위엔 잔인할 만큼 두툼한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미주의 아버지 다리 수술비와 우리 가족의 안위를 맞바꾸라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제발 그 돈 받지 말라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자신은 내 돈을 보고 접근한 것이라고. 이제 재미 다 봤으니 이 돈 받고 끝내겠다는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돈 봉투를 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무능한 나를 위해, 그리고 아픈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그 돈을 뺏고 찢어버리고 너만 있으면 된다고 안아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3세 비겁한 이진혁은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 지갑 속의 신용카드, 내가 입은 옷, 내가 타는 오토바이. 그 모든 게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 돈 봉투가 없으면 당장 미주 아버지의 수술비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나는 왕자가 아니라 왕관의 무게에 짓눌린 무능력한 인형일 뿐이었습니다. 미주는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빗줄기 사이로 흐릿해질 때까지 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의 여름, 나의 첫사랑, 나의 그녀는 그렇게 차가운 빗물과 함께 떠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앰뷸런스 소리가 다시 현재로 나를 데려옵니다. 나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완벽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고 회사를 키웠고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밤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더군요. 오늘은 그룹에서 후원하는 소상공인 돕기 바자회에 참석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사진을 찍는 일이 지긋지긋해 축사를 마치자마자 행사장 뒤편 흡연구역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담배는 끊은 지 오래지만 그 매캐한 연기라도 맡아야 숨이 쉬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골목길 끝 낡은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준의 꽃집이라는 촌스러운 스티커가 붙은 트럭. 설마 세상에 미주란 이름이 한둘일까 싶어 고개를 돌리려는데 트럭 뒤에서 짐을 내리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뽀글거리는 파마 머리에 펑퍼짐한 일바지, 허리에는 전대를 두른 영락없는 시장통 아줌마의 모습. 하지만 그녀가 이마에 땀을 닦으려 모자를 벗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목덜미에 있는 작은 점, 그리고 무거운 화분을 들어 올리며 끙차 하고 내는 기합 소리. 30년 전 내 오토바이를 뒤에서 밀어줄 때 내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쿵쿵 소리를 내며 갈비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비서들이 다음 일정 때문에 나를 찾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홀린 듯 그 트럭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30년의 세월을 단숨에 건너뛰어 다시 그의
여름의 별장 앞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가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꽃을 다듬는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30년 전 빗속에서 나를 보던 별을 박아 넣은 듯한 그 눈동자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때 날렵했던 청년은 이제 배 나온 회장님이 되었으니 꽃을 사러 왔냐고 묻는 그녀의 물음에 목구멍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야 진혁이라고 해야 할지 잘 지냈냐고 물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게 엉뚱한 헛소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거기 쭈쭈바 하나 있습니까? 여긴 꽃집인데 웬 쭈쭈바냐며 아저씨가 더위를 드신 것 같다고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 30년 동안 내 꿈에 나와 나를 괴롭히던 그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심장이, 녹슨 고철 덩어리 같던 내 심장이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아, 망했습니다. 직감이 옵니다. 이제 내 평온하고 고상한 그리고 지독하게 외로웠던 노년은 끝장났습니다. 나 이진혁 58배 나이에 다시 첫사랑을 알게 생겼으니까요. 옛말에 늦바람이 무섭다고 했던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58이 된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주그룹 회장실의 두꺼운 참나무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 아니 우리만의 은밀한 이중생활이 시작되니까요. 그날 꽃집 앞에서 쭈쭈바 타령을 하던 나를 보며 미주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굳게 닫혀있던 내 인생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 같았죠. 우리는 30여 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게 서로의 틈을 메웠습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일방적으로 그녀의 삶에 비집고 들어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요즘 나는 하루를 2번 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한주그룹의 이진혁 회장으로.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비서실장과 기사들이 모두 퇴근하고 나면 나는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헐렁한 점퍼로 갈아입은 뒤 미주의 낡은 꽃 배달 트럭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덜덜거리는 트럭의 진동이 최고급 세단의 승차감보다 낮다면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 덜덜거림이 좋습니다. 엉덩이로 전해지는 그 투박한 진동이 내 심장을 마사지해 주는 것 같거든요. 회장님, 이거 무거운데 들 수 있겠어요? 미주가 짐짓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쌀 포대만 한 흙포대를 어깨에 짊어집니다. 끙 하고 신음이 새어 나오려 하지만 이 악물고 참아봅니다. 남자는 여자 앞에서, 특히 첫사랑 앞에서는 80살 먹은 노인이라도 헤라클레스가 되고 싶은 법이니까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흘리지 않던 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그 끈적한 땀방울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 몸속에 쌓여있던 허세와 위선,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는 기분입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단골 기사 식당에 들릅니다. 호텔 셰프가 구워주는 스테이크 대신 빨간 양념이 튀는 돼지 불백 2인분을 시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상추에 고기를 얹고 마늘 한 점을 쌈장에 푹 찍어 미주 입에 넣어줍니다. 오물오물 다람쥐처럼 볼을 부풀리며 먹는 그녀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지난 30년 동안 먹었던 그 비싼 밥들이 다 모래알처럼 느껴집니다.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앞에서 밥을 먹는 풍경, 그게 바로 미슐랭 3스타고 황제의 밥상이지요. 식사를 마치면 우리는 자판기 앞으로 갑니다. 300원짜리 믹스커피. 종이컵에 담긴 그 누르스름한 액체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릅니다. 한 모금 마시면 달짝지근한 설탕 맛과 텁텁한 프린 맛이 입안을 감돕니다. 내 혀는 이미 최고급 원두의 산미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이 싸구려 믹스커피가 왜 이리도 달콤한 걸까요? 아마도 그건 커피 향에 섞여있는 미주의 샴푸 향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30여 년 전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그 시절의 달콤함이 이제야 녹아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어느 날 밤
우리는 한강 둔치에 트럭을 세워두고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죠. 미주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주책이냐고, 남들이 보면 욕한다고. 나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욕하라고 해. 남들 눈치 보느라, 체면 차리느라, 부모님 말씀 듣느라. 그렇게 사느라 정작 내 마음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고. 이제야 겨우 숨 쉬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꽃가시에 찔린 상처, 흙에 스친 굳은 살. 그 거친 손바닥이 내 손등을 쓸어낼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펜트하우스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도 비서들의 깍듯한 경례도 주지 못했던 생의 감각. 그건 오직 미주의 이 투박한 손길만이 줄 수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미주는 묻습니다. 회장님 자리는 어떡하고 자식들은 어떡하려고 이러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달콤한 이중생활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나에겐 지켜야 할 왕관의 무게가 있고 그녀에겐 평범하게 지켜온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에겐 30년 전 부모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 자식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맛을 봐버렸거든요. 퇴근길에 그녀를 생각하면 심장이 쿵쿵 뛰는 그 맛을, 주말이 기다려져서 달력을 쳐다보게 되는 그 설렘을. 나는 이제 이 맛을 모르던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트럭 라디오에서 옛날 가요가 흘러나옵니다. 이문세의 노래였던가요?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음치면 어떻고 박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좁은 트럭 안이 우리에겐 세상에서 제일 넓은 콘서트 홀인 것을 나는 결심합니다. 이 여자의 남은 시간을 내가 상속받겠다고. 그녀가 늙어가는 시간, 그녀의 무릎이 시큰거릴 시간, 그녀의 눈이 침침해질 시간. 그 모든 시간을 내가 사겠다고 말입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봅니다. 점퍼 차림에 흙 묻은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칼. 영락없는 동네 아저씨 몰골인데 거울 속에 남자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이진혁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모릅니다. 이 행복 뒤에 얼마나 큰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는지. 내 자식들이,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이 들이밀 현실의 청구서가 얼마나 가혹할지. 그저 지금은 입가에 묻은 믹스커피의 달콤함만을 기억하고 싶을 뿐입니다. 내일도 나는 회장실을 탈출할 겁니다. 왕관을 벗어던지고 낡은 트럭의 조수석에 오르기 위해. 나의 늦은 사랑, 나의 마지막 첫사랑을 만나러 가기 위해 말입니다. 여기까지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2부 계속됩니다.